안녕하세요. 바쁘신 일정에도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현장 참석자분들과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산업안전보건 조사자료 학술대회 섹션 1 국내 안전보건 실태조사를 통해 바라본 산업안전 패러다임 세미나 진행을 맡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김부관입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국가승인 통계자료인 근로환경과 산업안전보건 실태를 조사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가승인 통계자료의 활용을 권장하고 산업안전보건 분야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의 달 행사기간 중에 산업안전보건 조사자료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국가승인 통계자료를 활용한 학술 세미나와 함께 논문 경진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시작에 앞서 이번 행사를 축하하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의 달 행사를 총괄하시는 안전보건공단 최성원 교육홍보이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 안전보건의 달 이렇게 좀 개편을 하고 첫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전에 좀 정신없이 이제 그 식을 시작을 해서 오후부터 이제 사례 발표 등등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이 아마 우리 5일 일정 가운데 가장 바쁜 일정이 될 것 같고, 그 바쁜 일정에 이제 오전 세션으로 또 연구원에서 이런 좋은 주제를 가지고 하게 되어서 그 자리가 있기까지 많이 애써주신 발제자분들, 그리고 또 논문 투구에 참여해 주신 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또 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저희가 이렇게 총괄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잘 양해를 해 주시고 오신 목적에 맞게끔 여러분들께서 꼭 가지고 가셔야 될 부분, 이런 것만 하나씩 챙겨 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주제 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우리나라의 각종 지표들을 생산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 실태조사 그리고 뭐 근로환경조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역사는 오래되었고 작업환경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93년도죠, 그죠? 그때 시작을 해서 아주 오랜 기간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근로환경조사도 2006년도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 3대 실태조사가 그 국가 승인 통계로 또 발전을 거듭해서 이제 드디어 좀 제대로 맥을 갖춘 그런 정기적인 조사로 자리를 잡게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시점에 또 와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또 작년부터 우리가 중대법 시행과 올해 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제 시행 원년이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우리가 큰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조사 통계를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지표의 산출과 뒷받침, 보완 이런 등등이 큰 역할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좋은 주제를 가지고 발표하는 만큼 의견도 많이 교환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또 지표가 무엇이 있을 것인지, 또 기존에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어떤 부분에 좀 보완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대비해야 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또 각종 정보들은 어떤 것이 있을 것인지, 이런 등등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도 좀 들려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좀 더 하루 빨리 좀 이 문화가 정착이 되어서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좀 받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좋은 말씀해 주신 최성원 교육홍보이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구결과 발표 및
토론을 위해 발제자 및 좌장은 단상에 마련된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좌장 및 발제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될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좌장을 맡으신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조동재 실장님입니다. 다음은 발제자 세 분입니다. 한서대학교 최서연 교수님이십니다. 서울대학교 박자경 연구원님입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조윤호 연구위원입니다. 네, 이제부터 좌장께서 연구 결과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좌장을 맡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정책연구실장 조동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세미나 조금 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저희들이 조사해가지고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실태조사하고 있습니다. 작업환경 실태조사,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근로환경 조사 이렇게 세 가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도 이 세 가지 실태조사를 통해 바라본 산업안전보건 패러다임 이렇게 잡은 겁니다. 오늘 이 주제를 통해서 연구자 세 분 모시고 발표 그다음에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작업환경 실태조사는 18만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의 유해 위험한 환경 파악을 위해서 5년마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는 7천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내 전반적인 안전보건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서 3년마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환경조사는 5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환경이 안전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3년마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 분의 연구자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각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좋은 내용을 발표하실 예정이니까 모두 다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질의응답은 참고로 세 분 발표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까 그때 궁금하실 사항이거나 아니면은 오늘 주제하고 관련이 없더라도 향후에 또 이런 식으로 발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순서에 상관없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제자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조윤호 연구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예, 발표하실 주제는 산업안전보건 분야 실태조사의 역할과 방향입니다.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소개받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조사 업무 담당하고 있는 조윤호라고 합니다. 뒤에 발제하실 분들은 이제 저희 자료를 이용해서 연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하신다면 저는 한번 저희 조사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이 조사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고 어떤 것들을 조사해 나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계신 분들에 대한 목소리도 그다음에 또 이 자료를 이용해 보신 이용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많은 의견들을 듣고 좀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저희 조금 전에도 이제 조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개는 받으셨지만 저희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의 데이터를 저희 지금 공단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작업환경 실태조사라는 거를 해서 18만 개 전체 제조업 사업장에 대해서 전수조사 하듯이 해가지고 하는 게 작업환경 실태조사입니다. 이 작업환경 실태조사에서는 위험기계 기구를 어떤 크레인을 몇 대 갖고 있고 프레스를 몇 대 갖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 그다음에 소음, 진동 이런 것부터 화학물질 취급량, 생산량, 그다음에 취급 근로자 수들을 이러한 실질적인 위험 요인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는 유해 위험 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보다는
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지 교육을 얼마나 실시하는지에 대한 관리적인 요인을 주로 조사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입니다. 이건 7,000개소를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해를 이제 당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을 하면 저희 안전공단으로 넘어와서 데이터가 쌓이는 그걸 통해서 재해자, 사망자 수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산업재해 통계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로환경조사는 가구를 방문해가지고 전반적인 노동환경에 대해서 취업자 5만 명에 대해서 만 15세 이상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조사가 근로환경조사입니다. 그다음에 유형기계 검사를 다 그 정기 검사를 받고 뭐 인증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저희 쪽에 쌓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업 환경 요인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 환경 측정 자료가 행정 데이터로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 취급 근로자분들이 위험한지를 사전에 그 건강진단하는 특수건강진단 자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물론 이거 외에도 행정자료는 있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사업장의 정보라든지 이 개인에 대한 정보에서 갖고 있는 조사 자료하고 행정 자료들은 이 정도 저희가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사 자료를 우리가 과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왜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생산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물론 국가 승인 통계로서 저 중에서 이제 5종은 저희가 국가 승인 통계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국가 승인 통계에 대한 생산을 물론 하고 있지만 그것은 결국은 정부 입장이나 저희 공단의 입장에서는 정책 수립 방향을 하는데 데이터를 확보하는 부분,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사업 방향을 설정할 때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물론 행정자료가 제 생각에는 행정자료로서 확보하는 게 더 정확하고 더 그 정확한 자료를 입수는 할 수 있지만 이제 모든 것들을 그렇게 규제하고 보고를 받고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조사 자료를 통해서 일부 데이터를 만들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업장이나 그 연구자분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 드림으로써 저희가 다 그 분석할 수 없는 부분들을 많은 연구자분들께서 분석을 해주시면 또 그것이 산업안전보건 발전에 또 그 영향을 미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사의 목적은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LO에서 보여주고 있는 전체 국가 산업안전보건 시스템입니다. 뭐 법규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있고 사업주의 역할이 있고 근로자의 역할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생산자들의 역할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것들은 교육과 훈련이 밑받침돼야 되고 노동자 참여가 중요하고 의사소통 중요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사고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해서 전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 시스템이 전체적인 국가 산업안전보건 시스템을 ILO에서 보여주고 있는 건 이 도표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른 그 외국의 이제 지표들을 봐도 EU에서 만들고 있는 산업안전보건 지표를 봐도 그 중에는 행정자료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행정자료로서 커버하지 못하는 거는 저희 한국의 근로환경조사하고 동일한 유럽의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이용한다거나 또는 EU 오샤에서 그 사업체 조사를 하고 있는 에스너 자료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전체 국가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지표를 생산할 때도 행정자료하고 그 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시스템이 어떻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파악하고 있는 것을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산업안전보건 지표를 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아까 ILO에서 보여줬던 국가 산업안전보건 시스템 그 시스템 그림 하에서 일부는 고용부 자료라든지 행정자료로 커버할 수 있는 건 행정자료로 커버하고 그걸로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은 조사 자료를 이용해 가지고 그 국가적인 전체적인 그 수준을 평가하고 있는 거를 알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살펴봤을 때 아까 이제 그 시스템 하에서
EU 오샤라든지 아까 캐나다 지표라든지 WHO, ILO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지표를 보면 대략 이 정도로 구성돼 핵심 요인들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표에는 있고 어느 거는 빠져 있는 것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고용노동부의 활동,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 참여 리더십, 그 다음에 안전문화, 위험 요인으로서 얼마만큼 위험 요인이 분포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예방 활동은 얼마나 하는지, 그거에 대한 결과로서 산업재해라든지 건강 상태가 어떤지, 이러한 전체적인 프레임은 ILO에서 보여주는 거나 다른 산업안전보건 지표에서 나타나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아까 그것들을 정리해서 그려본 전체 그림이 전체 산업안전보건 한 국가에서의 돌아가는 거는 한 대략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재해가 발생될 때는 노동력 구조라든지 어떤 경제적인 요인이 분명히 기본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는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활동에 따라서 이제 산업재해가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의 입장에서도 그런 경영자의 의지라든지 안전문화, 아까 그런 것들에 대한 활동, 그 다음에 노동자 참여라든지 노동자의 역할, 그리고 이제 위험 요인을 그런 활동을 통해서 위험 요인들을 얼마만큼 감소를 시킬 것이냐. 그 위험 요인을 그래서 결과적으로 산업재해가 얼마나 나고 또는 건강 상태라든지 산업재해 외의 지표들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전 국민적인 안전 의식의 그 수준을 얼마만큼 올릴 것이냐, 이것이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자료 원을 보면 사실은 이쪽 노동력 구조라든지 경기 요인은 통계 자료에서 얼마든지 저희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활동 같은 경우는 행정자료를 통해서 감독 실시한 사업장이라든지 행정조치, 사법조치 비율 같은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확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장에서 얼마만큼 활동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노동자가 얼마만큼 활동을 하고 있느냐는 부분을 지금 저희가 커버하고 있는 게 아까 산업안전보건 관리를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의 역할이 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세모를 한 거는 일부 지금 측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 중에서 존재하고는 있습니다. 안전문화 측정하는 부분이 조금 지금 이 조사만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주의 그 사업체에서의 투자를 얼마만큼 하는지는 지금 자료원이 사실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위험 요인이 얼마만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노출되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파악하고 있는 게 행정자료를 통해서 보면 작업환경 측정 자료라든지 특수건강진단 자료, 위험기후 검사 자료 같은 건 행정자료로서 구할 수 있고요. 그런 반면에 이제 일부 이 행정자료만으로서 구할 수 없는 부분을 커버하고 있는 부분들이 저희가 작업환경 실태조사하고 근로환경조사,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를 통해서 위험 요인은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작업환경 실태조사는 조금 구체적인 화학물질을 얼마만큼 쓰는지까지 실질적으로 파악을 한다면 근로환경조사나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는 좀 브로드하게 그냥 중량물 취급을 작업하고 있느냐, 요 정도로만 해서 그 인간공학적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그래서 좀 브로드하게 좀 조사를 하고 있는 반면에 작업환경 실태조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결과 쪽으로 보면은 요거는 조사 자료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아직 국민의 안전보건 의식은 지금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 부분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산업재해가 얼마만큼 발생하는지는 행정자료를 이용하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근로환경의 만족도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프리젠티즘이라든지 산업재해 외에 나올 수 있는 지표들은 저희가 근로환경 조사를 통해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전체적인 프레임은 이제 제가 갖고 있는 프레임은 이 정도에서 조사가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될지 어떤 부분들을 파악을 해야 저희가 활용 가능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재작년부터 조사 자료 3종을 어떻게 하면은 이제 어떤 체계로 가야 될지 개편 방향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서 TF를 고용노동부하고 저희 공단하고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한번 다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일단 세 개의 조사 자료를 갖고 있으니 이 세 개의 조사 자료를 통해서 그 활용성을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명칭을 조금 이거 실태조사 하니까 구분들을 사실은 잘 못하셔가지고 일단은 명칭을 좀 인식하기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작업환경 실태조사는 아까 말했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조사다.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는 관리 체계, 그 다음에 이제 안전 문화까지 조사를 하는 쪽으로 개편해 나가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근로환경 조사는 큰 변화는 없지만 그 대상자가 취업자라는 것을 좀 조사 명칭에서 명확하게 밝혀서 명칭을 일단은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작업환경 실태조사가 아까도 설명 들으셨지만 5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가 겹치기도 하고 어느 해에는 조사가 없기도 하고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취업자 매년 하나의 조사를 실시해서 3년 주기로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해 나가려고 하고요. 예산도 근로환경조사가 20억 정도 들어가는 조사고 작업환경 실태조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만 개에서 전수조사에 가깝다 보니까 이게 5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는 그런 반면에 7천 개소를 조사하기 때문에 이건 4억 정도 들어가는 조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거의 20억에 맞추면 22억 정도로 맞춰서 조사를 해 나가면 그리고 세 가지 조사를 융합해 가지고 전체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그런 체계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작업환경 실태조사는 전수조사에서 표본조사로 바꾸는 것이 전체적인 화학물질의 그런 분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에는 꼭 전수조사까지는 필요 없다. 그다음에 이제 조사의 신뢰성에 대한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료 공표가 지금 요거는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뢰성 문제, 그다음에 사업장 나가서 화학물질 그거 얼마나 취급하고 있는지 다 일반 조사원이 나가가지고 조사해가지고 정확한 조사를 확보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무리인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표본 조사로 바꾸고, 그다음에 주기는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키고, 그다음에 일반 조사원이 조사하셔가지고는 정확한 조사를 좀 확보하기 어렵겠다 생각해서 작업환경 측정 기관이라든지 최소한 중국 기술자 이상인 분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는 식으로 해서 일반 조사원보다는 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지금 설문지 문항은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뒤에 가서 다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기존에는 저희 일시적으로 5년에 한 번 조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자체가 없이 TF를 만들어 가지고 일시적으로 하던 거를 저희 연구원에서 세계 조사를 다 담당하는 식으로 해서 전담 부서를 만들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공표를 안 해서 자료 이용자분들한테 연구자분들께서 이용 못 하시던 거를 이제 표본조사로 나가면서 그런 것들을 자료 공표를 해서 분석 자료로서 제공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일단 큰 방향성입니다.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는 7천 개에서 좀 1만 5천 개로 확대시키고, 그다음에 안전 문화를 측정하는 부분까지 확대를 하는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작업환경 실태조사하고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를 연계해 가지고 조사를 진행할까 합니다. 이제 내년도가 이제 올해 작업환경 실태조사를 이제 개편해서 내년에 이제 실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하는 부분인데요. 작업환경 실태조사를 그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갖고 끌고 나갈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이거는 기존의 목적이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을 하는 거니까 일단 그거는 분명할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보건 쪽이 조금 약합니다. 저희가 산업안전 분야 쪽은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도 있고 하지만 건강보호 차원의 데이터 확보가 좀 약한 부분이 있어서 이 조사는 좀
직업병 예방 쪽으로 조금 더 포커싱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자료를 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는 작업 환경 측정 미실시율이라든지 특검 미실시율, 그다음에 위험기구 정기검사 미실시율이라든지 근거롭게 위험과 규모 같은 걸 파악하는 조사로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환경 측정을 실시하고 있지만 작업 환경 노출 사업장이 얼마나 되느냐는 지금 분석 자료가 나오는데 모수 자체가 지금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됩니다. 그래서 몇 개소가 측정을 해야 되고 몇 개소가 특검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몇 개소를 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정확한 자료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모수 추정을 이 조사를 통해서 해서 작업 환경 측정이라든지 특수건강진단 실시율이 지금 어느 정도로 가고 있는지, 소규모 사업장에서 얼마나 미실시율이 나오는지를 이 조사를 이용하는 것이 한다면, 그렇다면은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노출 규모 같은 것들이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거는 작업 환경 실태 조사에서 나오지만 거기서 얼마만큼 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있는지, 그 중에서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추정하는 것을 이 조사의 목적으로 지금 가져가고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1만 개소를 작업 환경 실태 조사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화학물질을 얼마만큼 취급하는지를 파악하는 걸로 이 조사의 목적은 그렇게 멈추고,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 실태 조사에서 관리 상태를 동일한 사업장을 조사를 해서 두 개 연도의 조사를 합치면 화학물질을 위험 요인을 얼마만큼 갖고 있는데 관리를 얼마만큼 하니까 산업재해가 어디는 조금 높고 같은 위험 요인을 갖고 있지만 어디는 재해가 낮고,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게끔 동일한 사업장을 2년 동안 조사를 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개를 동시에 조사를 하면 좋긴 좋은데, 그러면 이제 분석하실 때 훨씬 낫긴 나은데, 하나의 조사도 조사하기가 좀 만만치 않습니다. 사업장 찾아가 가지고 유해위험 요인만 파악하려고 해도 조사가 어려운데, 거기다가 위험성 평가 실시하시냐 그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져서, 그래서 조사를 2년에 걸쳐서 해가지고 전체 분석자를 만들면, 그러면은 대략 한 소멸 사업장이 존재하긴 하는데 1년 주기로만 한다면 5인 미만 한 70% 조사를 그래도 생존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는 살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5인 미만 90% 이상은 90% 이상이니까 어느 정도 자료 연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업 환경 실태 측정 자료를 조사에 활용을 해서 산업안전보건 실태 조사 제조업이 3,000개였는데 그걸 한번 이제 분석해 보니까 작업 환경 측정 자료하고 연계되는 게 한 60%는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래서 60% 정도는 작업 환경 측정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 자료를 활용하고, 그 외에서 파악하지 안 되는 부분은 조사에서 커버를 하면 조금 자료의 조사에 대한 그 정확도나 신뢰성이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조사 한번 매칭 시켜 봤더니 어느 정도 이제 동일한 사업장이 얼마나 있는지 본 거고요. 실제 질문 문항입니다. 조금 단순화시켜야 되겠다. 너무 복잡해가지고 조사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활용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은 좀 줄이자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정기 계약 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설립 일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없앴으면 하는 부분, 지금 삭제를 할까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근로자도 지금 생산직하고 그 정도로만 분류하든지, 조금 너무 디테일해서 조사할 때 좀 너무 부담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할까 합니다. 그다음에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서 대상 여부냐 아니냐, 그다음에 유해위험 요인 조사를 실시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물론 조사하기는 편한데 근골격계 부담 작업을 과연 사업장에서 진짜 아시고서 대답을 하실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모르는데 거기다 하고 있느냐를 질문하는 것이 맞는지,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그냥 위험성 평가는 하고 있느냐 정도는 이제 여기서는 파악을 하고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에서 디테일하게 노동자가 참여하느냐 위험성 평가를 해서 개선이 되느냐 이러한 시스템적인 거는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에서 하니까 여기서는 이 정도만 조사를 하고 이 부분도 지금 참 그 근골계 부담 작업 11개를 조금 단순화시켜서 중량물 드는 작업, 과도한 힘을 쓰는 작업이 있느냐 정도로만 파악을 하면 어떨까. 물론 이 정확하게 그 11개 부담 작업에 대한 뭐 1km 이상 뭐 2시간 이런 것까지 조사를 정확하게 조사한다는 건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단지 그냥 과도한 힘을 중량물 취급을 얼마나 하냐 요 정도 파악을 해서 얼마만큼 노출군이 있는지 정도 파악을 하면 그 정도만 해도 아주 정확성은 조금은 떨어지지만 그냥 어느 정도 근골계 위험군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럼 유해위험 조사를 실시하느냐? 요거는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쪽에서 조사를 해줘야 되는데 과연 이 작업환경 실태조사에서 어느 정도로 관리 요인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조사를 해둘 것이냐? 이 부분이 또 고민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화학물질 같은 경우는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거는 작업환경 측정 물질이 200여 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 화학물질로 가긴 가는데 너무 어려워서 어느 일정량 이상으로만 하고 그다음에 그 노출 평가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노출 평가대로 해서 뭐 국소 배기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부까지 조사를 하면 위험도를 그 작업 환경 측정 자료 외에도 위험도를 측정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기계기후 검사는 정기 검사 대상품 정도로만 좀 조사 그 범위를 축소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진동이라든지 뭐 분진 작업 이런 분들이 너무 디테일하고 힘들어서 지금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로 단순화시킬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도금 여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단순화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공정 같은 경우는 지금 연구원에서 표준 작업 공정을 지금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 거 있어서 좀 단순화된 작업 공정으로 표준화된 걸로 조사를 하는 그 정도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이제 시간 관계에서 말씀드렸고요. 한번 현장의 분들에 대한 의견, 그다음에 연구하시는 입장에서 어떤 자료들이 필요하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해 주시면 지금 아직 확정된 부분들이 아직 없이 지금 진행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그런 의견 말씀해 주시면 좀 반영해서 그 좋은 조사를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발표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산업안전보건 관련해서 대부분의 요인에 대해서 다 조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기재부를 통해서 최종 확정된 건 아니죠, 아직. 주기 단축이라든지 아니면 표본 수 변경이라든지. 일단 기재부는 예산안은 그 지금까지는 얘기는 없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그렇게 진행될 것 같은데 최종 확정된 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다른 두 분 발표 듣고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서대학교 최서연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발표하실 주제는 사업장 위험 요소 존재와 산업재해 발생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로 제9차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연구하셨습니다.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서대학교의 최서연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사업장 위험 요소 존재와 산업재해 발생 관련성에 관한 연구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이제 어떻게 보면 기초 연구로서 좀 확인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재해 예방과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 또 소규모 사업장의 관리를 위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있는지조차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 위험 요소와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이 이런 통계 조사를 통해서 발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한 위험 요소와 관련되어져 있는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우리가 분석이나 어떤 통계 기법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많은 그런 연구 보도 자료들이 보고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어느 정도의 규모의 또 기업 간의 관계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자료들을 확인하는 것이 어떻게 되면 더 많은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우선 본 연구를 하게 된 배경하고 필요성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내의 산업안전 보건과 관련된 활동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1980년대부터라고 많은 문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사업장의 안전보건과 관련되어져 있는 활동을 하게 된 데 있어서는 정부의 역할이 많이 컸었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기계설비 등의 우리가 사고성 제어와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이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보시게 되면은 규제 또 지원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발전되어져 왔었고, 최근에는 안전보건 관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 또 안전의식, 또 그 부분이 더 나아가 안전문화 그리고 안전성숙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안전보건에 대해서 근로자 본인 자신도 여기에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인식과 동시에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우리 사업장 전반적으로 요구되고 또 정착되고 있는 추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노출 위험의 여러 가지 변화 요인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실태 조사를 기반으로 한 연구 결과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 중에 하나가 이 트렌드, 흐름에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을 확인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산업은 멈춰져 있는 것 같지만 선생님들도 느끼겠지만 너무 많은 변화를 겪고 있고, 지금 가지고 계신 핸드폰만 보더라도 제가 대학 때 썼던 그 핸드폰의 모습, 제가 삐삐를 사용했던 그 모습 너무나 많이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하고 있는 그런 산업의 현장, 또 우리 근로자들이 이러고 있는 곳에서의 이런 노출되는 그런 위험 유해 요인과 관련돼 있는 부분도 분명하게 변하고 있고, 또 노출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환경적인 부분도 많은 변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과거에는 물리적 인자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화학적, 생물학적 인자, 그리고 더 크게 인간공학적인 인자부터 여러 가지 기타 요인의 직무 스트레스를 비롯한 많은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부분에 원인에 대한 부분을 많이 찾고자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원인에 국한되지 않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서로 연관성을 보이면서 영향 요인으로 이제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일원화된 관리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 중대재해나 부주의 또 실수중으로 인한 그런 인적 요인에 의한 관리까지도 지금 더 요구되고 있다, 연구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지가 않는데요. 네. 그래서 근로자의 위험 요인, 노출 위험을 파악할 때의 그런 필요성에 대한 부분, 이제 그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동시에 산업재해의 위험성을 파악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고, 또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사업장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위험 요인과 관련되어져 있는 안전 보건 관리를 했을 때의 효과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재해율 감소와 또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노력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두 번째 봤을 때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그러한 효과, 또 산업재해에 관련되어져 있는 관리적인 인식이 이행으로 연결되는 부분으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보시는 것처럼 법령 준수라고 또 정책으로만 이렇게 사업장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업종에 또 다양한 그런 사업장의 상황을 반영해서 거기에 맞춤이 될 수 있는 안전보건 활동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금 본 연구에서 봐줬던 노출 위험과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좀 오류가 나는 것 같은데요. 이거 도와주셔야지 될 것 같은데요. 네. 여기에 안 떠가지고요. 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9차 이제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했습니다. 사업장에 위험 요소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산업재해를 경험했는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에 대한 관련성을 파악한 다음에 산업재해 간소를 위한 그런 대책의 기초 자료를 활용하는데,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예, 이론적 배경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우선 저희가 활용했던 문항들은 정신적, 심리적, 또 화학물질, 물리적, 인간공학적, 위험한 기계기구 존재, 위험장소 작업의 위험 여부 존재 여부에 대한 문항을 우리가 위험 요소의 노출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이론적 배경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네, 화학물질은 많은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고 유통되어 있고 위험 요소로 많이 존재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보고되어져 있는 연구 결과들을 보게 되면 교육에 있어서도 화학물질과 관련되어져 있는 접근이 가장 높게 나타나서 근로자분들이 위험하는 인식 중에 화학물질에 대한 그런 위험성 인식이 가장 높고 노출에 대한 그런 위험을 인식하는 경우도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물리적 환경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소음이라든가 또 분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노출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위험하다고 인식되었고 그 다음에 몸으로 또는 소리로 우리가 직접 느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들은 조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3년 주기로 시행하는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되어져 있는 유해 요인, 그 다음에 정신 심리적 그런 위험 요인, 직무 스트레스와 관련되어져 있는 노출, 그리고 이제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산업용 기계 기구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이제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밀폐 공간과 관련되어져 있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또 저희가 이제 문항 중에서도 이러한 위험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도 노출의 위험 요인으로 어느 정도 노출되어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사업장의 이제 안전보건과 관련되어져 있는 활동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유해 위험과 관련되어져 있는 노출을 갖다가 파악했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장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고 그다음에 대책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의 그 진행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어 있는 활동들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노력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제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업무 성과와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관련성이 있다라는 부분, 또 이제 보시게 되는 것처럼 다양한 종류의 산업보건 활동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의 산업 현장이 잘 반영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업종 또 우리가 일하는 곳에 대한 유해 위험 요인을 근로자 자체가 자신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지 되고 또 참여형의 안전보건 활동이 이루어져야지 된다라는 부분들이 많은 문헌에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본 연구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원시 데이터를 이용을 했습니다. 전체 5,219개의 그러한 그 데이터를 이용을 했고 그 중에 해당 없음을 갖다가 했던 그런 문항들은 다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5,108개가 본 분석에 사용된 최종 그 대상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의 그런 업종별 분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종별 사업장 규모와 산업재해 발생의 관련성과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전체의 이 모수가 지금 이제 그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대표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지금은 이제 실태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그 사고 발생이 매우 높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시지만 실질적으로 1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제조업은 사고를 많이 경험한 것으로 그렇게 그 실태 조사에 참여를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시는 것처럼 300인 이하 사업장,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300인 이상과 그 다음에 50인 미만의 사업장, 50인 이상 사업장 이렇게 두 곳에서 그 산업재해를 경험한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업 간의 관계입니다. 최근에 이제 사내 협력 업체를 비롯해서 이제 도급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은 원청 내의 사내 협력 업체에서 재해를 경험한 그런 게 많았던 반면에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원청 업체도 하청 업체도 아닌 경우에 그런 재해 경험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18개의 그 응답 표본수를 가지고서 이것을 논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것처럼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원청과 하청 업체인 경우에 이제 그 산업재해를 경험한 그런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원청 업체의 산업 협력 업체의 비율도 이제 12.7%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서비스 업종 그리고 다양한 업종, 다양한 그러한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는 서비스 업종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그 산업재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접근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종별 위험 요소별 존재 여부와의 관련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항목에 대해서 얼마만큼 노출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조금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서비스 업종 중에서 이 정신적, 심리적인 부분의 노출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많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보시게 되면 화학물질과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은 제조업과 건설업에서의 노출을 호소하는 비율이 이제 높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생각하는 인간공학적인 요인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에서 화학물질 노출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낮게 노출되었다라고 이제 그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위험한 기계기구, 그다음 위험 장소에서의 작업과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에 노출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해 위험 요인이라고 한다면 물리적인 요인, 화학적인 요인, 뭐 생물학적인 요인들에만 거의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위험한 기계기구라든가 위험 장소에서의 작업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조금 배제되어져 있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안전보건 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사고의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의 그런 요인들을 더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위험한 기계기구, 위험한 작업 장소, 내가 일하고 있는 그 환경, 상황에 대한 부분에서의 노출의 위험을 응답한 분들은 좀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산업재해 발생과의 관련성과 관련해서도 보시게 되면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험한 기계기구에서의 이제 존재했을 때 우리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험은 22.7%로 이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위험한 작업 장소는 23.5%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유해 위험 요소를 확인을 했을 때 재해와의 관련성을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기초 연구로서 그냥 어느 정도의 노출 정도만 되어져 있느냐를 파악했지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리고 우리의 환경 그다음에 근로환경 조사에서 나왔던 또는 그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요인들을 도합해서 우리가 넣어서 우리가 새로운 그 간접적인 영향 요인을 파악한다면 그 사업장마다 또는 업종마다 이런 특성에 맞게끔 예방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산업재해 발생이 높고 건설업은 100인 이상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표본조사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제조업의 경우에는 화학물질, 서비스업은 정신적, 심리적, 건설업은 물리적 위험 요소를 갖다가 이제 그 노출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 관리자들이 실질적으로 조직적으로 또 구성원들과 함께 우리 업종에 우리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 또 이걸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노력들이 요구된다라고 이제 많은 연구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보게 되면 사업장 내 안전보건 활동은 이렇게 법령이라든가 정책에 기반을 해서 많이 운영을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위험 요소들은 사업장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안전보건 경영 활동,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행동 기반 또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연구되는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문하실 부분이 있으면 역시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그 마지막 발표자 끝나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박자경 연구원님 모시겠습니다. 예, 발표하실 주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업무 환경 위험도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농산업교육과 박자경이라고 합니다. 네, 이 논문은 저를 비롯하여 유현주 박사, 민지식 박사, 그리고 고경 박사가 함께 작성을 하였는데요. 저희는 서울대학교 농산업교육과에서 학위를 받고 직업교육과 노동시장 관련한 연구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금이나 일자리 질과 관련한 연구를 주로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업무 환경 위험 정도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저희 연구 결과를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의 목차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입니다. 네, 2020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요. 이는 산업재해로 인한 개인 및 국가적 차원의 피해를 축소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 사망자 수가 주요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은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여서 국가가 직접 산업안전 문제에 개입하고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 보호 범위의 확대와 산재 예방의 책임 주체를 확대하고 위험한 기계나 기구 등의 안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위험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안전 감수성에 대한 지각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국내 산업재해 발생 및 근로환경 위험은 중소기업 환경에서 그 심각성이 더욱 강조된다고 생각됩니다. 산업과 세부 사업체 규모에 따라서 신체적 위험과 정신적 위험 등 다양한 일자리 질에 영향을 미치곤 하는데요. 전체 산업 평균보다 광업이나 금속 재련업, 건설업 등의 특정 산업의 근로자 수 대비 사망자 수의 비율이 높고 재해율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도 중소기업에 따른 사망자의 비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업무 환경 위험도의 격차가 있음을 시사하곤 하였는데요. 중소기업은 우리나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업인 만큼 중소기업 산업안전보건관리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는 근로자들의 위험한 업무 환경 및 작업 노출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과 보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기존의 연구들은 업무 환경 위험도의 심각성을 산업에 따라서 보거나 산업 유형별 업무 환경 위험의 유형과 특성을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근로 환경에 따른 보상에 대한 관심에서 근로 환경 위험도가 보상 만족도와 음해 상관을 보인다는 부정적인 결과를 제시하기도 하였는데요. 산업체 규모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선행 연구들을 보완하고자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업무 환경 위험을 밝히되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고려하여 중소규모 사업체와 소상공인 사업체로 구분하여 그 실상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산업 유형에 따라서 업무 환경 위험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다는 점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는데요. 구체적인 연구 목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기업과 중기업의 연구 대상자의 특성 확인을 위한 기술 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임금 차이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업 유형을 이수준 랜덤 효과 분석이 포함하여 임금에 대한 위계적 선형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이론적 배경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업무 환경 위험입니다. 업무 환경 위험은 일자리 질에 대한 종합적 논의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물리적 환경이나 노동의 강도, 노동시장의 질, 사회적 환경이나 전망, 수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업무 환경 위험에 대한 측면에는 물리적 환경과 노동의 강도가 대표적인데요. 물리적 환경은 특정 자세나 온도, 소음 등과 같은 위험에 대한 노출 등으로 구분이 되곤 합니다. 노동의 강도는 짧은 시간에 많은 생산을 요구하는 작업 속도에 대한 측면과 작업 물량에 대한 요구, 그리고 정서적인 요구 등으로 구분됩니다. 네, 이러한 업무 환경 위험은 미국에서도 유사하게 구분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다양한 선행 연구들의 업무 환경 위험 구분에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어떠한 상황에서 인간의 특정 요소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업무 환경 위험을 정의하고 이를 신체적 위험과 심리적 위험으로 구분하여서 정의를 하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의 업무 환경 위험도는 어떠한지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노동시장이 길고 근로자 4명 중에 1명이 신체적 위험에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농업이나 건설업, 운송업 근로자들이 특정 자세에 대한 위험과 생물학적 및 화학적 위험에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서비스나 판매 근로자의 경우에는 작업 속도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고 금융 서비스업이나 보건업의 경우에는 감정적 차원의 업무 수행을 위한 심리적 요구를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산업에 따라서 업무 환경 위험도가 동일하게 높더라도 산업 유형별로 과업이나 작업적 특성에 따라서 각기 다른 위험 상황에 노출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때문에 산업 특성이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상임금 격차인데요. 보상임금 격차를 잠깐 설명드리면 열악한 업무 환경에 놓인 근로자들에게 근로 조건에 걸맞는 보상이나 보장을 제공하는 것을 통해 노동 조건의 상쇄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근무 환경이나 초과 근무, 작업 속도 등의 특정 근로 환경과 관련해서 임금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업무 환경에 따른 임금 격차의 실제를 다양한 논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 근로자들의 보상적 임금 연구를 살펴보면은 기존 연구에서는 국내 근로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위험에 따른 보상 임금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다만 기업 규모나 직종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 유형을 포함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업 규모에 따른 업무 환경 위험의 영향 분석과 관련한 선행 연구들을 분석해 보았는데요. 기존 연구들에서는 안전하지 않은 업무 환경과 임금의 관계가 상당히 모호하고 기업 규모나 선택으로 인한 내생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업의 특성과 산업 안전 현황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 그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었는데요.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소상공인으로 지칭되는 소규모 기업, 10인 미만의 기업을 중점적으로 연구해서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 환경 위험으로 인한 보상 임금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연구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조사한 자료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조사하고 있는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2020년도에 조사된 제6차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는데요. 조사에 활용된 변이는 오른쪽에 있는 표와 같습니다. 먼저 임금 같은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의 로그 값을 활용하였고 개인 특성 변수와 일자리 특성 변수는 다음과 같으니 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인 업무 환경 위험 노출 정도는 9개 문항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는데요. 위험한 업무 환경을 나타내는 문항으로는 수공구나 기계 등에서 발생하는 진동이나 높은 온도, 연기, 가루 등 먼지를 흡입하거나 화학약품 등의 접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항 등으로 구성됩니다. 정신적 위협도 같은 경우에는 3개 문항의 평균값인데요. 화가 난 고객이나 환자, 학생 등을 다루거나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 직장 동료가 아닌 사람 등을 대하는 경우 등의 문항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산업의 경우에는 이수준 변수를 활용하였는데 산업 표준 분류, 중분류인 2자릿수의 분류를 활용하여서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구체적인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술 통계 분석을 통해서 현황을 살펴보고 중분류 수준에 따른 임금 차이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이라는 위계적 자료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서 산업 유형을 2수준으로 위계적 선형 분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연구에 활용된 구체적인 수식은 오른쪽 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연구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 통계 분석 결과입니다.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사업체의 경우에는 임금의 평균값이 5.16, 약 192만 원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중기업의 경우에는 로그 임금이 5.56으로 약 260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값을 나타냈습니다. 업무 환경 위험 노출 정도 같은 경우에는 소기업의 경우에는 1.52, 중기업이 1.57로 중기업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정신적 위협도의 경우에는 소기업이 2.58, 중기업이 2.2로 소기업이 중기업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나머지 자료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산업 분류에 따른 임금의 차이 분석 결과입니다. 먼저 10인 미만의 소기업의 경우에는 30개의 산업으로 구분이 되었는데요. 임금 분포는 오른쪽의 그래프와 같습니다. 네, 산업의 구분에 따라서 평균 임금의 차이가 확연히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대 304만 원에서 최소 146만 원까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가장 많은 임금을 받는 산업은 건축 기술이나 기타 과학 기술 서비스업이 304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임금은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이 146만 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중기업의 경우에도 산업 구분에 따른 임금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오른쪽의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에 따라서 최대 354만 원에서 최소 160만 원까지의 분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낮은 임금을 보이는 산업은 중분류 87번의 사회복지 서비스업이었고, 가장 높은 임금은 중분류 45번의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듯 산업에 따라서 임금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이 임금의 차이를 이수준 변수로 활용해 산업을 이수준 변수로 확인을 해서 위계적 선형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의 사업체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위계적 선형 회귀 분석 결과입니다. 집단 내 상관계수를 의미하는 ICC 값이 0.140으로 14%의 분산이 산업 간의 차이로 나타났습니다. 업무 환경 위험에 대한 노출 정도는 한 단위 높아질수록 임금이 0.98배 더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정신적 위협도 같은 경우에는 1.02배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다시 해석해 보자면 업무 환경에 대한 위험의 노출 정도가 있어도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있었고, 이에 반해서 정신적 위협도 같은 경우에는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서 어느 정도 보상임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형 3의 경우에는 산업별 기울기, 즉 랜덤 효과를 가정하였는데 이 랜덤 효과를 가정하여도 임금과의 관계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반면에 중기업의 경우에는 ICC 값이 12% 정도로 산업 간의 차이가 설명되었지만 고정효과 분석 결과에서 업무 환경 위험이나 정신적 위협도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근로환경 만족도의 경우에는 근로환경 만족도가 높을수록 임금이 1.05배 더 높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결론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구 결론은 중소규모의 사업체 근로자의 임금은 산업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업무 환경 위험의 노출 정도가 높을수록 더 적은 임금을 받았고, 정신적으로 위협을 느끼는 경우에는 다소 높은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무 환경 위험이 높을수록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는 전통적인 보상임금 관점과는 다소 상이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사업체의 근로자 특성을 살펴본다면 여성 종사자가 많고 학력이 낮은 근로자가 더 많이 근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적인 특성이 조금 반영된 연구 결과가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고요. 반면 정신적 위협을 느끼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더 높은 임금을 받는다는 결과는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경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임금 보상이 추가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고, 이는 선행 연구가 구명한 이전의 결과와도 유사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규모 사업체 근로자의 경우에는 모두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전 선행 연구 및 이론과는 달리 최근 연구에서는 실제 노동시장에서 보상적인 형태의 임금 수준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다수 확인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자료 구축의 어려움, 분석상의 내생성이나 표본 선택 편의 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원인이 이 연구에서도 작용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네, 연구 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업무 환경 위험도에 대한 보상 정책을 구성함에 있어서 노동시장 특성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소기업, 그중에서도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불안전 노동시장이 극대화된 조건 하에서 근로자가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고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적인 지원과 상황 인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신적 위험은 임금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정신적 위험 감소 및 해소를 위한 정책 지원이 요구됩니다. 업무환경 실태조사를 보면 산업 안전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는 것과는 별개로 정신적인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가 크게 개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신적 위험 환경 개선 요구에 대한 지원 증가와 특히 정신적 위험으로 대표되는 감정 노동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조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21년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미만의 사업장을 예외로 적용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50인 미만의 사업장 역시 법 적용에 유예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전체 사망 재해 중 8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전은 여전히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소규모의 사업장에도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근로자 환경에서의 위험도를 감소시키고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산업재해 보상보험 요율 감면 제대 확대도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연구에서 미처 밝히지 못한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위험 환경과 임금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특성이 위험도가 높은 현장에 근무하게 되는 선택 편의로 작용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업무 역량이 낮은 근로자 또는 숙련이나 교육 수준이 낮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위험한 환경에 종사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은데 이러한 능력이나 숙련, 교육 수준에 따른 임금 격차가 위험 환경으로 인한 결과인 것으로 과대 추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통제하고 근로자의 특성을 다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근로자의 주관적 보상 만족도와 같은 정성적 지표 등에 대한 연구 확장이 필요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단순히 임금에 대해서만 분석을 하였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고용 안정성이나 승진, 복지 등과 같은 다양한 정성적 보상에 대한 만족을 포함하여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산업 유형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이수준 변수의 투입 시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산업별로 보이는 다양한 특성에 대해서 이제 수준을 통제하는 수준에서 이 연구는 머물렀는데 임금에 미치는 세부적인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산업이 가지는 조금 더 세부적인 특성을 포함하여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연구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로써 그 세 분의 발표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신 내용이나 아니면 향후 이렇게 조금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방향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의견 개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의견이 없으면 예. 예, 안전문화진흥원 김기식입니다. 조윤호 연구위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오늘 한 내용들이 전부 보면 그러니까 위험 요인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약한 부분이 그러면 우리는 근로자들은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좀 조사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사실은 잘 모아지고 있지 않다.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면 이제 한 가지 안전 문화를 넣어서 하시겠다. 이제 그게 아마도 의식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커버를 하게 될 텐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가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겠다든가 뭐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그런 얘기가 좀 있었으면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근로자 인식 정도라도 근로자 측면에 대한 지금 조사가 지금 사실 없다 보니까 지금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도 안전 문화를 측정하기는 하고 어느 정도 인식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 문항은 있는데
안전관리자 한 명이 대답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과연 그 근로자들의 생각을 대변할 수 있느냐라는 이제 많은 지적들이 있어서 근로자 대상의 조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지금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은 저희가 그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내후년도 위해서 내년도에 조사할 때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깊이 고민하고 지금 사실은 올해는 지금 작업환경 실태조사 쪽에 지금 이 위험 요인 파악하는 데를 어떻게 준비할까에 사실은 지금 집중하고 있어서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것까지는 아직 구상을 구체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자들이 얼마만큼 인식하고 그 교육을 받더라 그 위험성을 인지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의식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내년도 준비할 때 반영해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제가 박자경 연구원님께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정책적 시사점 해가지고 그 도출한 부분인데 일단 뭐 그 이전에 산업재해하고 보상임금에 대해서 연구하신 논문은 별로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재하고 보상임금에 대해서 연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 나름대로 그 이슈화가 될 것 같고 뭐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 정책적 시사점 4번 중에 근로 현장에서의 위험도를 감소시키고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산업재해 보상 보험 요율 감면 제도를 확대 적용하자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도 개별 실적 요율 제도가 있는데 그 개별 실적 요율 제도하고 뭐 어떻게 다른지 한번 더 말씀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네. 사실 제가 교육학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고 있어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고민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정책적 시사점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제도들을 찾아보고 이제 이 보상임금 제도가 잘 되고 있지만 사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런 게 많이 부족하고 있다는 현실과 관련한 기사들도 많이 접하고 관련 문헌들도 많이 접하게 되면서 이러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뭔가 산업재해 보상보험 요율 감면 제도가 적용이 되고 있지는 하지만 그 실효성이 정말 잘 수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나 이런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이런 시사점을 적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조현우 위원님께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세미나 제목이 실태조사를 통해 바라본 산업안전 패러다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실태조사를 통해서 바라보았을 때 우리 산업안전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쉽지 않은 질문이신데요. 그 조사 업무를 그래도 이제 계속 담당은 하고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래도 저희가 이 조사라는 거는 이제 필요성에 의한 그 정책 입안자분들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연구자분들이 요구하시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이제 조사에 반영이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고 어떤 패러다임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 조사도 계속 이제 변화는 가져왔었던 것 같은데요. 근로환경 조사 같은 경우가 저희가 이제 2000년도에 처음에 2006년도 시작을 할 때 시작됐던 게 직업병, 산업재해는 계속 감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병은 그때 2000년도에 갑자기 근골격계 질환이 갑자기 증가를 하면서 위험군이라든지 얼마만큼 노출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혀 파악이 안 될 때 그것이 이제 저희가 이제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이제 직업병 쪽으로 이제 저희가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근로환경 조사라는 것이 만들어졌었고,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같은 경우도 많은 변화들이 그 시대별로 계속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는 11대 안전보건 수칙이라고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 그 11대 안전수칙이 얼마만큼 잘 지켜지는지를 조사하자라는 측면에서 진행되던 것이
11대 안전수칙이라는 것이 이제 사업이 없어지면서 전반적인 그런 현장의 안전보건이 얼마만큼 지켜지는지를 보자. 그러다가 그것이 2015년 정도 되면서 저희가 EU 오샤의 에스너의 심리사회적 위험 요인 조사 같은 것들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정신적인 위험 요인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그것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점점 그 중대재해 그 감소 로드맵이니 이런 데서 위험성 평가 쪽에 이제 워낙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위험성 평가 쪽으로 좀 더 다음 조사 때 그 부분을 좀 에스너에서 하고 있는 위험성 평가 문항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많이 갖고 와서 진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작업 환경 실태 조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자료 공개 자체가 지금도 안 되던 것을 이제 자료 공개를 하겠다라고 저희가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것이, 그다음에 이 조사를 개편하겠다라는 것이 사실은 데이터가 중요하다고는 사람들이 말은 하지만 사실 고용노동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인식들이 좀 낮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조사를 개편하겠다라는 인식을 가졌다는 거, 데이터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다음에 어떻게 이 조사 체계를 가져갈 거냐라는 고민을 이제 저희가 갖게 된 것이, 그다음에 자료를 공개해서 오픈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인드를 갖게 된 것이 하나의 그런 변화들이 지금 갖고 오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또 다른 분 질문하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민지직이라고 합니다. 조윤호 연구위원님께 질문과 하나 건의사항이 있는데, 이제 하나 궁금한 부분은 저도 이쪽 분야에서 그렇게 관련 연구를 많이 수행하지는 않고 있다 보니까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라서 여쭤보는데, 그 발표 자료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이제 EU라든가 다른 외국 이제 국가들의 지표를 말씀을 해주셔서 혹 이번 이제 조사 개편이 이루어지거나 혹은 이렇게 한다면 다른 국가와의 뭔가 비교라던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일한 어떤 문항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비교가 가능하도록 뭔가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기존에 뭐 동일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이번 개편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걸 좀 하나 여쭙고 싶고요. 그러니까 국가 간 비교 연구가 가능하도록 설계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고, 그다음에 발표 자료 14쪽에 보면은 사업자 일반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 주시고 넘어가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저희 그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수 같은 어떤 고용 상태, 특정 기업의 이제 고용 상태에 대한 데이터가 상당히 좀 저희 입장에서는 좀 귀중한,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귀중한 자료라서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좀 살리는 걸 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아무리 이제 그 오픈을 하는 그런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기업 정보에 대한 게 굉장히 제한적으로 저희가 접근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다른 소스에서 확보할 수 있는 기업 데이터랑 연동이 일단 대부분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단일 데이터셋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기업 특성이라든가 뭔가 고용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저희가 기초적인 이 데이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그런 자료들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좀 살려주셨으면 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도움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려해서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 국가 간 비교에서는 지금 이제 잘 아시지만 근로환경 조사 같은 경우는 유럽 근로환경 조사 문항을 그대로 갖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유로스테이트 들어가면 다 그 원시자료, 유럽의 원시자료를 받을 수 있어서 국가 간 비교는 그거는 아주 좀 쉽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지금 국가 간 비교가 뭐 비슷한 문항이지만 딱 비교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단지 그 차기 조사의 EU 오샤의 그 에스너 문항을 좀 그대로 갖고 와서 위험성 평가는 좀 국가 비교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고요. 작업환경 실태조사처럼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파악은 물론 아까 브로드하게는 근로환경조사나 이런 자료에서처럼 브로드하게는 뭐 자료가 있으니까 비교는 가능한데, 구체적으로 화학물질 유통 그런 것들을 구체적인 자료는 좀 쉽지 않습니다. 이제 물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조사 자료보다는 데이터
뭐 정확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행정자료를 보고제도를 많이 사실은 저희처럼 실태조사를 해서 조사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보고제도를 좀 많이 쓰는 것 같고, 그래서 작업환경 실태조사는 단지 이제 우리나라의 위험 요인이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는지 노출군이 어느 정도인지 정도 수준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국가 간 비교는 지금 가급적이면 국가 간 비교가 돼야 사실은 지표로서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는 하지만 이제 가능성 있는 문항과 없는 문항들이 조금 다수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장 일반 현황에서의 고용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들이 조금 더 자세히 공개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은 아까 사실 문항을 좀 단순화는 시키고 싶다는 생각은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연구 분야에 따라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변수들이 또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가급적 살리긴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고려는 해보겠고, 단지 또 그 나머지 행정자료하고 연계를 사실은 해가지고 다른 조사에서 법인번호라도 그 연계해가지고 다른 조사에서 갖고 있는 사업체 통계청에서 갖고 있는 사업체 조사 자료랑 저희 자료랑 연계를 하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용 형태에 따른 그 데이터를 조금 더 풍부하게 확보를 할 수 있는데, 저에게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저희 조사에서 다 조사를 못하면 통계청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법인 번호로라도 연계해가지고 조금 그 고용 상태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데이터를 풍부하게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분 의견 주실 분 없습니까? 예, 그러면 최세현 교수님께 아무도 질문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논문 제목을 보면은 그 위험 요소 존재 여부와 산업재해 발생의 연관성인데, 연구하실 때 위험 요소의 경중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셨는지, 예를 들어 가지고 프레스 한 대도 존재하는 거고 프레스 10대도 존재하는 사업장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우선은 고민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에서 이제 확인을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을 하지 않았고요. 실은 이 오늘 발표한 내용의 후속 연구가 진행이 돼서 그 영향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앞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가졌던 거는 앞서 제가 발표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그 시기별로 조사하는 거에 대한 흐름을 지금 보고 싶다라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노출과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에 대한 트렌드 분석을 하기 위한 그런 접근으로 시도가 됐던 부분이고요. 경중도와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은 제가 다른 그런 실태조사 결과에서 뭔가를 좀 봤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공단에서 했던 그 과제, 그 조사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호 연결할 수 있고 그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 아까 우리 그 질문 주신 민지식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처럼 다른 통계 자료들과 활용할 수 있는 거가 있다면 조금 더 노출 실태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세밀하게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질문하실 분 없으면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마 많은 그 발표를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겠지만 또 막상 이런 세미나에서 질의하시고 하는 부분들이 어색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을 또 시간도 고려해서 질문을 자제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응답과 토론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분들과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 모두 감사드리며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세션인 국내 안전보건 실태조사를 통해 바라본 산업안전 패러다임 세미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